서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길 잃은 나그네에게 매서운 호통을 친 시골 꼬마가 알고 보니 임금을 향해 천금 같은 바른 말을 던진 셈이 되면서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궁궐 입성기입니다. 이보시오! 눈을 똑바로 뜨고도 구운 길을 가려 하시니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소이다. 눈과 귀가 꽉 막혀서 통치를 엉망으로 하는 지금 임금님과 다를 바가 무엇이오? 평안도에 흙먼지 날리는 외진 삼거리. 변복을 한 사내들이 뙤약볕 아래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길을 잃고 헤맬 때 벼락같이 쏟아진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조정에 썩어빠진 탁상공론에 염증을 느끼고 민생을 직접 살피고자 미복잠행을 나온 조선의 임금과 호위무사였습니다. 자기 몸짓만 한 지게를 짊어진 채 산길을 내려오던 10살 남짓한 꼬마 사니가 두 산에 우왕좌왕하는 꼴을 보고는 쯧쯧 혀를 차며 당돌한 첫마디를 날린 것입니다. 꼬마의 입에서 튀어나온 이 불경하고도 대담한 호통에 임금과 호위무사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일가의 총우석에 코 흘리게 핏덩이가 감히 지존인 국왕을 입에 올리며 길바닥에서 능멸하다니 호위무사의 손이 본능적으로 서늘한 칼자루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재빨리 호위무사의 억센 손을 꽉 쥐어 제지하며 놀란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고 산이를 흥미롭고 예리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화려한 골룡포 대신 땀에 전 무명 적삼을 입은 임금은 갈라진 입술을 혀로 축이며 꼬마의 다음 행동을 잠자코 지켜보았습니다. 내 이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어찌한 나라의 국왕을 함부로 입에 올리며 방자하게 구느냐. 호위무사가 참지 못하고 임금을 대신하여 벼락같이 호통을 쳤지만 산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지게를 땅에 쿵 내려놓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시골 꼬마 특유의 까무잡잡한 얼굴에는 어른들의 으름장 따위는 전혀 두렵지 않다는 두둑한 배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임금은 불쾌함보다는 묘한 호기심이 거세게 동하여 무사를 뒤로 물리고 점잖은 목소리로 꼬맥에 다가가 물었습니다. 얘야, 네가 보기에 내 행색이 미련한 나그네 같을 수는 있으나 어찌하여 나를 한양의 임금에 비유하며 조롱하는 것이냐. 산이는 허리춤에 찬 수건으로 이마에 구슬땀을 훔치며 임금이 방금 발을 내디디려던 넓고 평탄한 흙길을 손가락으로 거침없이 가리켰습니다. 나으리가 지금 발을 내디디려던 저 크고 편한 길은 이 고을 사또와 부자 영감탱이들이 힘없는 백성들 땅을 강제로 빼앗아 자기들 마차나 편하게 다니라고 만든 더러운 굽은 길이요. 저 길로 가면 편해 보일지는 몰라도 산을 3개나 빙빙 둘러가야 하니 해가 져도 목적지에 닿지 못할 것이요. 한양으로 가는 가장 빠른 고든 길은 바로 이쪽이란 말이요. 산이는 반대편에 있는 잡초가 무성하고 가파른 좁은 험한 산길을 턱으로 가리키며 씩 웃어 보였습니다. 임금은 산이가 가리킨 좁고 험한 산길을 번갈아 바라보며 의아함에 미간을 깊게 찌푸렸습니다. 저리도 억센 가시덤불이 무성하고 돌부리가 많은 험한 산길이 어찌 한양으로 가는 가장 빠른 고든 길이란 말이냐. 길을 잃은 불쌍한 나그네를 속여 산속에서 공영에 빠뜨리려는 얄팍하고 고약한 수작이 아니더냐. 임금의 짙은 의심이 섞인 물음에 산이는 어른을 인자하게 타이르듯 쯧쯧 혀를 차며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겉보기에 널찍하고 편하다고 해서 다 좋은 길이 아니오. 저 험해 보이는 좁은 산길이 사실은 이 험준한 산맥을 단숨에 가로지르는 진짜 백이 지름길이지요. 겉만 번지르르한 굽은 길에 현혹되어 진짜 길을 보지 못하시니 참으로 한심하오. 산이의 당돌한 지적에 임금은 뒷짐을 지고 허허 웃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반문했습니다. 좋다. 내 말대로 저 험한 흙길이 진짜 고든 길이라 치자. 하오나 불쌍한 백성들이 편히 다닐 수 있는 저리 평탄한 길을 눈앞에 놔두고 굳이 가시덤불을 온몸으로 헤치며 피를 흘려야 하는 산길을 택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사또가 은혜롭게 길을 닦아 놓았다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마땅한 이치가 아니더냐.
임금은 내심 이 영특한 꼬마가 지방 수령들의 횡포에 대해 평소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평범한 백성의 입을 통해 그 진짜 속내를 시험해보고자 일부러 모르는 척 반대되는 질문을 넌지시 던진 것이었습니다. 산이는 어이가 없다는 듯 지게 작대기를 흙바닥에 툭툭 거칠게 치며 얼굴을 붉히고 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는 참으로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쥐뿔도 모르시오. 저 넓고 화려한 구분길 중간에는 사또가 보낸 포악한 나졸들이 진을 치고 떡하니 서서 지나가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통행세를 강제로 뜯어내고 있단 말이오. 힘들게 벤 나무찜 하나를 장에 내다 팔려 해도 그 절반을 세금으로 무자비하게 뺏기니 우리 같은 가난한 백성들이 어찌 저 굽은 길을 마음 편히 다닐 수 있겠소. 차라리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더라도 저 도둑놈들의 눈을 피해 이 험한 고든 길을 오르는 것이 백성들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오. 임금은 산이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기막힌 진실에 말문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한양 대궐에 앉아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지방 탐관오리들의 극악무도한 수탈과 생존을 위해 절벽 같은 산길을 타야만 하는 백성들의 끔찍한 피해가 꼬마의 거친 입술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진 것입니다. 굽은 길은 권력자들의 탐욕으로 얼룩진 절망의 길이었고 험난한 고든 길은 피를 흘리며 걸어야만 하는 백성들의 서글픈 생존의 길이었습니다. 호위무사 역시 산이의 처절한 이야기에 고개를 숙였고 임금의 가슴 속에는 군주로서 백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부끄러움과 분노가 커다란 불길처럼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꼬마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생생한 참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정에 올라오는 장계에는 평안도 관찰사가 길을 정비하여 백성들의 삶이 몹시 윤택해졌다는 거짓 칭송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네가 아까 나를 한양의 임금에 빗대어 조롱한 것은 무슨 연유이냐? 썩어빠진 사또가 횡포를 부리는 것이지. 구중궁궐에 갇혀있는 임금이 어찌 이 시골 구석의 좁은 길목까지 일일이 살펴 알 수 있겠느냐? 임금은 자신이 듣지 못했던 진실에 대한 충격과 한편으로는 자신의 무능함을 지적받은 억울한 마음이 교차하여 목소리를 한껏 높여 산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산이는 흙바닥에 쭈그려 앉아 뾰족한 나뭇가지를 쥐고는 바닥에 길게 선을 그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임금이 아무리 백성을 사랑하여 바른 정치를 펴고 고든 길을 내어준들 무엇하오. 임금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저 썩어빠진 탐관오리들이 길목마다 가시덤불을 치고 불법적인 통행세를 뜯어내고 있는데 말이오. 가난한 백성들은 살기 위해 이리저리 험한 산을 우회하는 굽은 길을 택할 수밖에 없고 임금은 그 가시덤불에 눈이 가려져 진짜 백성들이 걷는 피눈물 나는 험로를 보지 못하는 것이오. 위에서 시원하게 길을 안 터주고 도둑놈들을 방치하니 밑에 있는 우리네 백성들만 죽어라 헤맬 수밖에 없지 않소. 산이의 날카로운 촌철살인에 임금은 마치 커다란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서당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10살 핏덩이 꼬마가 그려낸 흙바닥에 조잡한 선 하나가 자신이 그토록 고뇌하던 조정의 당파 싸움과 민생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전 회의에서 매일같이 공자맹자를 논하며 백성을 위한다고 떠들어대던 영의정과 판서들의 화려한 헛소리보다 지게를 진 시골 꼬마의 거칠고 투박한 비유 하나가 임금의 꽉 막힌 심장을 더욱 예리하고 통쾌하게 찔렀습니다. 임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꼬마가 흙바닥에 그려놓은 굽은 길과 고든 길의 흔적만을 뚫어져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곁에 서 있던 호위무사 역시 산이의 비범한 통찰력에 내심 크게 놀라며 등줄기에 차가운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일가의 총우석 평민의 아이가 조정 대신들의 부패한 행태와 임금의 무능을 이토록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을 보니 이 나라 민심이 얼마나 흉흉하고 매섭게 돌아가고 있는지 뼛속 깊이 실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위무사는 주군의 참담한 표정을 몰래 살피며 행여나 크게 분노하시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지만 임금의 눈빛은 노여움보다는 깊은 자성과 뼈저린 깨달음으로 무겁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한낱 어린아이의 거침없는 호통이 조선의 최고 권력자에게 잃어버렸던 군주의 본분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거대한 파문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팽팽하고 숨막히는 침묵이 평안도 삼거리를 무겁게 맴돌던 바로 그때 임금의 텅 빈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웅장하고도 몹시 민망한 소리가 정적을 깨고 사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침 일찍 궁궐을 몰래 빠져나와 험한 산길을 종일 헤매느라 제때 끼니를 챙기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임금이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며 황급히 배를 움켜쥐자 산이는 그 꼴을 보고 쯧쯧 혀를 차며 자신의 낡은 허리춤에 단단히 묶여있던 해진 배보자기를 주섬주섬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거친 보리쌀과 잡곡이 엉성하게 뭉쳐진 흙먼지가 잔뜩 묻어 쉰내가 나는 식은 보리 주먹밥 한 덩이가 처량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산이는 미련 없이 그 주먹밥을 반으로 뚝 갈라내어 멍하니 서 있는 임금의 손에 불쑥 쥐어주었습니다. 아이고, 도도한 양반 나으리도 배가 고프니 꼬르륵 소리를 내는 별 수 없는 평범한 사람 모양이구려. 나라님과 저 악독한 탐관오리 놈들은 백성의 고열을 빨아 우리를 매일 굶겨 죽이려 들지만 핍박받고 불쌍한 우리 백성들끼리는 콩 한 쪽이라도 기꺼이 나눠 먹어야 이 험한 세상을 버티고 살지 않겠소. 비록 맛있는 고기 반찬은 없으나 이놈이라도 질겅질겅 씹어 넘기며 어서 기운을 차리시오. 산이의 퉁명스럽지만 뼛속까지 따뜻한 말씨에 임금은 손에 쥔 거친 주먹밥을 조용히 내려다보며 왈칵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궐 안에서 매일같이 화려한 12첩 반상과 산의 진미를 대접받으면서도 진정한 밥맛을 느끼지 못했던 그였으나 꼬마가 건넨 이 초라한 반쪽짜리 주먹밥은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무겁고 값지게 다가왔습니다. 호위무사는 지존하신 임금께서 일개 시골 꼬마가 먹다 남긴 흙 묻은 밥을 허겁지겁 주워 먹는 광경에 기함하여 다급히 말리려 하였으나 임금은 단호하고 매서운 눈빛으로 그를 조용히 제지했습니다. 이 반쪽의 거친 주먹밥은 단순한 요깃거리가 아니라 고통받는 백성이 무능한 군주에게 내어준 준엄한 가르침이자 반드시 보답해야 할 무거운 빚이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손바닥에 남은 밥알 한 톨까지 소중하게 주워 먹으며 말끔히 비워내고는 산이를 향해 진심 어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에는 나약했던 과거의 껍질을 단호히 깨고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고든 길을 내겠다는 조선 국왕으로서의 굳건하고 비장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거친 보리밥알을 삼키며 임금은 남몰래 옷소매로 붉어진 눈시울을 훔쳐내야만 했습니다. 가장 가난한 자가 자신의 목숨줄과도 같은 마지막 식량을 낯선 나그네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이 위대한 자비 앞에서 수백만 백성의 어버이라 자처하면서도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자신의 위선적인 치세가 뼈에 사무치도록 부끄러웠습니다. 주먹밥 반덩이에 담긴 조선 백성의 서글픈 온기와 처절한 생존의 무게는 임금의 심장 깊숙한 곳에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불도장을 찍어 놓았습니다. 임금은 이 빚을 갚기 전까지는 결코 편히 눈을 감지 않으리라. 속으로 수백 번이고 맹세하며 꽉 쥔 주먹에 강한 힘을 주었습니다. 허기를 달랜 임금은 흙먼지 묻은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반듯하게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산이의 똘망똘망하고 당찬 두 눈을 아주 깊이 응시하며 전에 없이 진중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너의 그 작고 보잘것없는 거친 주먹밥 반쪽이 아니 내 평생 먹어본 수많은 음식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눈물나게 맛있는 최고의 만찬이었다. 이 지극한 은혜를 내 어찌 평생 잊을 수 있겠느냐. 내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며 이 평안도의 어느 마을에 사는 누구의 여식인지
내게 한치의 숨김없이 똑똑히 알려다오. 임금의 몹시 정중하고 진심 어린 물음에 산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지게 작대기를 어깨에 척 걸치며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그냥 산에 산다고 산이라 부르오. 저 험한 산 너머 도토리 골짜기 아래 다 쓰러져가는 낡은 초가집의 불쌍한 홀어머니와 단둘이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으니 굳이 이 작은 은혜를 갚으려거든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고기 반찬이나 한번 푸짐하게 사주시구려. 산이가 시원하게 씩 웃어 보이자 임금은 그 투박한 대답을 속으로 깊이 새겨듣고는 자신의 무명옷 품속 가장 깊은 곳을 조심스럽게 뒤적였습니다. 잠시 후 임금의 굳은 손에 들려 나온 것은 왕실의 상징인 용 문양이 아주 정교하게 새겨진 맑고 푸른 최고급 옥파의 하나였습니다. 일반 백성은 평생 죽을 때까지 구경조차 하기 힘든 엄청나게 값비싼 황실의 물건이었으나 임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산이의 거친 작은 손에 그 옥패를 덥석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오늘 뙤약볕 아래서 내게 얻어먹은 그 귀한 주먹밥의 값이자 네가 이 어리석은 나그네에게 가르쳐준 굽은 길과 곧은 길의 이치에 대한 나의 작은 보답이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팔아넘기거나 힘센 자에게 빼앗기지 말고 너를 지켜주는 든든한 부적처럼 내 품속에 가장 소중히 간직하고 있거라. 옥파의 영롱하고 투명한 빛깔의 산이는 눈을 보름달처럼 동그랗게 뜨고 신기한 듯 요리조리 쓸어보았습니다. 아이고, 총우석에서 길을 잃은 양반 나으리가 보기보단 꽤나 돈이 많은 부자이신 모양이오. 이렇게 번쩍이고 매끄러운 돌덩이를 밥값으로 덥석 주시다니 횡재를 하긴 했소만 밥 굽는 촌놈이 이걸 어디다 쓴단 말이오. 산이가 옥패를 이리저리 뒤집어 보며 능청을 떨자 임금은 호탕하게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훗날 반드시 네가 말한 저 썩은 가시덤불 같은 탐관오리들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백성들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널찍하고 튼튼한 곧은 길을 활짝 펴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잊지 않고 다시 너를 찾아올 터이니 이 옥패가 바로 그 굳건한 증표가 될 것이다. 부디 어미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다오. 임금은 산이의 까치집 같은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나으리, 가기 편하다고 굽은 길로 가지 마시고 꼭 험하더라도 곧은 산길로 똑바로 가시구려. 풀숲에 독사가 숨어 있으니 발밑 조심하시고 뒤에서 들려오는 산이의 낭낭하고 우렁찬 배웅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임금과 호위무사는 한양을 향해 다시금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흐른 뒤 한양의 웅장한 대궐 안, 엄숙한 기운이 감도는 편전에는 붉은 골룡포를 갖춰 입고 위엄있게 어좌에 앉은 임금을 중심으로 조정의 모든 대소신료가 모여 공식적인 어전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기품 넘치는 국정 논의의 장이었으나 그 실상은 백성들의 피눈물을 철저히 외면한 채 자신들의 당파적 이익과 사리사욕만을 채우려는 썩어빠진 탁상공론의 극치였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극심한 가뭄이 들어 굶주린 백성들이 촉은 목피로 연명한다는 다급한 장계가 빗발쳤음에도 불구하고 영의정을 비롯한 대신들은 그 참상을 해결할 실질적인 방안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서로의 권력을 견제하고 쓸데없는 법도만 따지며 책임 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조정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늙은 영의정이 헛기침을 하며 거드름을 피우며 앞으로 나서서 아뢰었습니다. 전하, 극심한 가뭄으로 민심이 몹시 흉흉한 것은 통탄할 사실이오나 이럴 때일수록 국법의 기강을 더욱 엄히 바로 세우고 관아의 창고를 든든히 비축하여 혹시 모를 변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옵니다. 지방의 구분 도로를 더욱 크고 화려하게 포장하여 물자의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백성들에게 특별 조세를 선제적으로 거두어 구율미를 확보하는 것이 마땅한 이치이옵니다. 영의정의 입에서 나온 뻔뻔한 소리는 결국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하여 양반들의 마차가 다니기 편한 화려한 길을 닫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겠다는 탐욕스러운 속내를
교묘한 한자어로 포장한 헛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호조판서 역시 간신배처럼 영의정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호들갑스럽게 나섰습니다. 영의정 대감의 해안이 담긴 말씀이 100번 지당하옵니다. 작금의 굶주림은 백성들의 게으름과 무지에서 비롯된 바도 몹시 크니 엄격한 형벌을 내세워 그들이 산속으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험한 산길을 모두 강제로 폐쇄하고 오직 굽은 큰 길로만 다니도록 강력히 통제해야 세금을 걷기가 수월해질 것이옵니다. 그것이 곧 텅 빈 국가 재정을 튼튼히 채우는 지름길이옵니다. 험한 산길을 걸으며 피를 흘리는 백성들의 고통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들은 시원한 얼음 과자를 씹으며 탁상머리에 앉아 붓끝으로 지도를 짚어가는 식의 몽상가적이고 잔인한 만것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어좌에 앉아 대신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역겹고 위선적인 말들을 묵묵히 듣고 있던 임금의 미간은 점차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화려하고 논리적인 척하는 문장 속에는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와 탐욕만이 독사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을 뿐, 단 한 명의 신하도 굶주려 죽어가는 백성의 진실된 고통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살리기 위해 내탕금과 구휼미를 당장 풀자는 의견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힘없는 백성을 쥐어짜 관아의 창고를 채우자는 망발이 어전회의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에 임금은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꼭대기에서 임금의 귓가에는 평안도 산길에서 만났던 시골 꼬마사니의 낭낭하고 거침없는 목소리가 다시금 천둥처럼 쩌렁쩌렁 메아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뻔뻔한 얼굴로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방안을 국정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하여 떠들어대는 대신들의 역겨운 모습을 보며 임금의 뇌리에는 산이가 흙바닥에 뾰족한 나뭇가지로 거칠게 그었던 굽은 길과 고든 길의 흔적이 아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나으리가 가려던 저편하고 넓은 길은 사또와 부자들이 백성들 땅을 빼앗아 만든 더러운 굽은 길이요. 산이의 당돌한 외침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릴 때마다 적이 점잖은 척 서 있는 영의정과 판서들의 기름진 얼굴 위로 백성들의 길목을 막고 서서 가시덤불을 치며 통행세를 갈취하는 흉악무도한 탐관오리들의 탐욕스러운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진정 이 나라 조선을 갉아먹어 망치고 있는 더러운 쥐떼들이 바로 눈앞에 득실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불쌍한 내 백성들을 막아서며 가시덤불을 치고 통행세를 받는 자들이 일가의 지방의 사또들 뿐인 줄 알았더니 바로 내 눈앞에 서서 이 조정을 쥐락펴락 장악하고 있는 저놈들이야말로 그 모든 악행에 진짜 썩어빠진 배후이자 거대한 뿌리였구나. 과인이 진정 눈이 멀고 귀가 먹어 저 살찐 쥐, 떼들이 나라의 귀한 곡간을 갉아먹는 것을 나라를 위한 충언으로 착각하고 있었단 말인가. 임금은 자신이 군주로서 그동안 얼마나 무능하고 아둔했는지를 뼈저리게 자각하며 가슴속에서 억누를 수 없는 거대한 용암 같은 분노가 단전에서부터 맹렬하게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섣불리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 교활하고 늙은 여우 같은 대신들은 임금의 호통 한 번에 납작 엎드리는 척 하다가도 뒤로는 다시 백성을 수탈할 징그러운 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신들의 장황하고 역겨운 탁상공론이 절정에 달하여 편전을 꽉 채웠을 때 임금은 갑자기 어좌에서 손을 번쩍 들어 올려 끌어오르던 어전회의를 돌연 차갑게 중단시켰습니다. 그대들의 뜻은 익히 잘 알았으니 오늘의 회의는 이만 파하도록 하라. 과인이 요 며칠 심신이 몹시 피로하여 홀로 조용히 쉴 공간이 필요하다. 영문을 모르는 대신들은 갑작스러운 임금의 파회 지시에 서로의 눈치만 힐끔힐끔 살피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엎드려 물러갔습니다. 텅 빈 편전에 홀로 남은 임금은 며칠 전 평안도 뙤약볕 삼거리에서 자신에게 식은 주먹밥을 내어주었던 그 영특하고
거침없던 10살 꼬마의 얼굴을 생생하게 떠올렸습니다. 그 어떤 고관대작보다도 날카로운 식견과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가졌던 꼬마산이, 임금은 그 아이의 맑은 눈과 거침없는 입을 통해 이 썩어빠진 조정 전체에 거대한 충격 요법을 가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임금은 즉시 미복잠행을 함께 했던 가장 신임하는 호위무사 대장을 내전으로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듣지 못하게 귓속말로 파격적이고도 은밀한 어명을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수십 명의 정예 금군을 이끌고 평안도의 그 도토리 골짜기로 바람처럼 달려가거라. 그리고 삼거리에서 만났던 지게를 진 꼬마, 산이를 이 대궐 안내전으로 은밀하고도 신속하게 모셔오라.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장 화려한 가마를 대령하고 한나라의 최고 정승을 모시는 것과 같은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만약 아이의 몸에 생채기 하나라도 난다면 내 목을 칠 것이니 명심하라. 무사는 임금의 기상천외한 명령에 내심 크게 놀랐으나 즉시 머리를 조아리며 어명을 받들겠사옵니다 하고 궐을 빠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한양에서 수백 리 떨어진 평안도 도토리 골짜기 아래에 조용하고 깡촌인 시골 마을이 발칵 뒤집히는 거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좁고 울퉁불퉁한 산길을 따라 평생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화려한 금빛 장식의 궁중 가마와 붉은 천릭을 빼입고 칼을 찬 수십 명의 무시무시한 금군 부대가 들이닥친 것입니다.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육중한 말발굽 소리가 쿵쿵 마을을 뒤흔들자 밭에서 땀 흘려 김을 매던 농부들과 냇가에서 빨래하던 아낙네들은 낮과 방망이를 내팽개치고 모두 혼비백산하여 길가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도대체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한양에서 무장한 군사들이 이 총우석까지 떼거리로 내려왔단 말인가. 마을 전체가 숨막히는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었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듣고 관에서 버선발로 뛰쳐나온 것은 마을을 다스리던 탐관오리 사또였습니다. 평소 억울한 백성들의 쌀가마니를 강탈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던 사또는 화려한 궁중 가마와 위풍당당한 금군 대장을 보자마자 자신이 그동안 윗선에 바친 막대한 뇌물이 드디어 빛을 발하여 한양의 높은 벼슬자리로 승진해 불려가는 줄로만 단단히 착각했습니다. 사또는 얼굴에 탐욕스러운 기름기를 좔좔 흘리며 뚱뚱한 몸을 이끌고 금군 대장 앞으로 헐레벌떡 뛰어가 땅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금군 장군 나으리, 먼 길 오시느라 옥체가 얼마나 필요하시옵니까? 드디어 이 미천한 소관의 충심이 하늘에 닿아 지존하신 전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이옵니까? 어서 가마에 오를 채비를 거행하겠사옵니다. 하지만 금군 대장은 엎드려 알랑방귀를 뀌는 사또를 파리 쫓듯 차갑게 밀쳐내고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눈빛으로 호통을 쳤습니다. 내 놈 따위를 부를 어명은 없다. 당장 내 앞길에서 비키지 못할까. 사또가 수치스럽게 흙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을 보며 엎드려 있던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금군 대장은 군사들을 이끌고 마을의 가장 남루하고 쓰러져가는 초가집 마당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을의 천덕꾸러기이자 말썽꾸러기 10살 꼬마산이가 얼굴에 시커먼 숯검정을 잔뜩 묻힌 채 흙장난을 하며 태평하게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수십 명의 무장한 군사들이 자신을 둥그렇게 애워싸는 것을 보고도 겁먹기는커녕 흙 묻은 손으로 코를 후비며 빤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금군 대장은 허리에 찬 묵직한 칼을 다잡으며 무릎을 꿇고 흙투성이 꼬마 산이 앞에 정중하게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전하의 지엄하신 어명이시다. 산이 도령께서는 지금 즉시 이 가마에 오르시어 한양 대궐로 저희와 함께 행차해 주시지요. 대장의 정중하고 파격적인 예우에 엎드려 있던 마을 사람들과 사또의 눈알이 그야말로 바깥으로 튀어나올 듯 튀어나왔습니다. 글 한 줄 읽을 줄 모르는
천덕꾸러기. 꼬마가 전하의 부름을 받아 금빛 가마에 오르다니 천지가 쩍하고 개벽할 노릇이었습니다. 산이는 잠시 얼떨떨해하면서도 품속에 간직하고 있던 푸른 옥패를 만지작거리며 씩 웃었습니다. 아따, 그 샌님 양반 나으리 약속 한번 기가 막히게 잘 지키시네. 까짓것 언제 타보겠소. 한번 타보지 뭐. 마을 사람들의 경악어린 시선과 혼이 빠져나간 사또의 멍한 표정을 뒤로 한 채 흙먼지 투성이의 시골 꼬마 산이는 난생 처음 푹신하고 화려한 금빛 궁중 가마에 훌쩍 올라탔습니다. 평생 덜컹거리는 나무지게만 지고 험한 산길을 다니던 산이에게 8명의 건장한 장정이 어깨에 메고 구름 위를 걷듯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가마의 승차감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신세계였습니다. 며칠 밤낮을 쉼없이 달려 마침내 웅장한 성곽으로 둘러싸인 한양도성에 입성하고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오른 경복궁의 거대한 광화문이 묵직한 마찰음을 내며 열려 산이를 맞이했습니다. 눈앞에 끝없이 펼쳐진 으리으리한 전각들과 오색 찬란하게 빛나는 단청, 그리고 각 잡힌 호위 군사들의 모습은 평범한 시골 꼬마를 단번에 기죽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인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산이를 맞이하기 위해 붉은 관복을 입은 내관들과 고운 치마를 입은 궁녀들이 일렬로 길게 서서 조심스럽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들은 전하께서 특별히 모셔오라 호령하신 귀빈이 고작 코를 흘리는 촌동네 아이라는 사실에 속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나 겉으로는 감히 내색하지 못하고 하늘을 모시듯 극진한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내관 한 명이 다가와 부드러운 최고급 비단옷을 내밀며 목욕 재개하고 환복할 것을 정중히 권했으나 산이는 콧방귀를 뀌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어허,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됩니까? 임금님께서 내가 입은 이 꼬질꼬질한 무명옷과 흙 냄새를 좋아하셔서 부르신 텐데 굳이 가짜 양반 흉내를 낼 필요가 뭐 있어. 내 이대로 씩씩하게 걸어 들어갈 테니 앞장이나 서시오. 내관들은 당돌하고 고집 센 산이의 태도에 혀를 내두르며 그를 황급히 편전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궐 안에 구불구불한 길을 걸으며 산이는 끝없이 이어진 화려한 회랑과 거대한 지붕을 웅장하게 떠받치고 있는 육중하고 굵은 기둥들을 신기한 듯 손으로 요리조리 만져보았습니다. 궁궐의 모든 것은 가난한 백성들의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있었습니다. 기둥을 툭툭 치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피던 산이는 갑자기 혀를 끌끌 차며 혼잣말처럼, 그러나 주변을 호위하던 내관들이 모두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쯧쯧, 생명력 없이 죽어있는 나무로 만든 대궐의 집기둥들은 이리도 흠잡을 데 없이 곱고 튼튼한데 어찌 살아 숨쉬며 위태로운 나라를 굳건히 떠받쳐야 할 신하라는 기둥들은 하나같이 다 굽어빠지고 썩은 내만 진동할까? 참으로 알 수 없는 기괴한 노릇이로다. 그 거침없고 뼈있는 산이의 한마디에 안내를 맡고 있던 내관들은 순간 숨이 턱 막히며 간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궐 안에서 감히 하늘 같은 조정 대신들을 비판하는 말을, 그것도 이렇게 크고 당당하게 내뱉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관들은 식은 땀을 닦으며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쉿, 도령, 궐 안에서는 제발 입조심을 하셔야 하옵니다 라고 사정했지만 산이는 오히려 빙그레 웃으며 뒷짐을 지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 조그만 시골 꼬마의 가슴 속에는 어떤 칼날보다 예리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담대한 용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엄숙하고 무거운 기운이 무겁게 감도는 편전의 문이 열리고 산이는 드디어 조선의 최고 권력자가 머무는 절대적인 공간으로 당당하고 거침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넓은 편전 한가운데에는 붉은색 바탕에 금실로 거대한 용이 화려하게 수놓아진 골룡포를 입고 머리에는 위험 넘치는 익성관을 쓴 임금이 어좌의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임금의 양옆으로는 눈빛이 매서운 호위 무사들이 칼을 차고 바위처럼 굳건히 서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평범한 일하면 숨쉬기조차 힘들 만큼 무겁게 짓눌려 있었습니다. 시골의 촌장 앞에서도 벌벌 떨던 평범한 백성이라면 이 압도적인 위험에 눌려 즉시 바닥에 엎드려 몸을 떨었겠지만 산이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신기한 눈으로 어좌에 앉은 임금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임금은 흙먼지 투성이 무명옷을 입고 자신의 앞에 서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빤히 관찰하는 산이를 보며 며칠 동안 참았던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인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과 입가에 번진 낯익은 미소를 확인한 순간 산이는 며칠 전 평안도 뙤약볕이 쏟아지는 삶거리에서 길을 잃고 헤매며 자신의 딱딱한 보리 주먹밥을 허겁지겁 빼앗아 먹던 그 남루한 샌잎 나그네가 바로 눈앞의 조선 국왕임을 단박에 깨달았습니다. 지존하신 국왕의 엄청난 정체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이의 앳된 얼굴에는 공포나 당황함 대신 오히려 반가움과 짓궂은 장난기가 가득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이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바닥에 넙죽절을 한번 올리더니 당당하게 일어나서 허리에 두 손을 얹고 특유의 능청스러운 목소리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웬일이요. 그때 내 주먹밥을 어찌나 허겁지겁 개걸스럽게 드시던지 필시 가문이 쫄딱 망해 길바닥에 나앉은 불쌍하고 몰락한 양반인 줄로만 알았건만. 참으로 출세하셨소이다. 도토리 골짜기 촌놈 산이가 눈앞에 진짜 임금님을 두고도 밥 한 덩이 값으로 훈계를 했으니 제 눈이 삐어도 단단히 삐었던 모양이요. 국왕을 향해 몰락한 양반이라느니 출세했다느니 하는 궁궐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경스럽기 짝이 없는 농담을 던지는 산이의 태도에 곁을 지키던 호위무사들은 기가 막혀 입을 쩍 벌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꼬마의 당돌하고 불경한 농담에 노여워하기는커녕 어좌에서 벌떡 일어날 정도로 배를 잡고 껄껄거리며 호탕하게 파한대소했습니다. 하하하, 내 말이 100번 맞다. 그날 네가 건넨 귀한 주먹밥 반쪽이 아니었다면 과인은 굶어 죽어 이 자리에 다시 오르지도 못했을 터이니 정녕 내 덕분에 일이 크게 출세한 것이 틀림없구나. 임금의 시원하고 막힘없는 웃음소리가 편전 밖까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 편전 밖 마당에서 회의를 기다리며 초조하게 대기하고 있던 영의정과 대신들은 안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아이 목소리와 임금의 웃음소리에 영문을 몰라 서로의 눈치만 힐끔거리며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직감한 대신들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임금은 조회를 위해 모든 대소신료가 빠짐없이 모인 공식적이고 엄숙한 어전회의 자리에 거대한 폭탄을 투하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웅장한 북소리와 함께 임금이 근엄한 표정으로 입장하자 수십 명의 대신이 일제히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뒤를 따라 편전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 뜻밖의 작은 인형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머리부터 발끝까지 흙먼지가 가득 묻은 낡은 무명 옷차림의 시골 꼬마 산이었습니다. 산이는 주눅 들기는커녕 수많은 대신들의 화려하고 비싼 관복을 신기한 듯 요리조리 둘러보며 임금의 바로 옆 가장 높은 어좌의 곁단에 당당하고 뻔뻔하게 섰습니다. 신성한 국정 논의의 장에 천한 평민 아이가 등장하자 조정은 순간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 경악스러운 광경에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늙은 영의정이 얼굴을 홍당무처럼 불그락푸르락하며 성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제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국정을 논하는 이곳이 어둠에라고 감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그것도 행색이 몹시 천한 평민 핏덩이를 신성한 어전 최상단에 들이시옵니까? 이는 수백 년 이어온 종묘사직의 기강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지존하신 옥체를 더럽히는 크나큰 변고이오니 당장 저 불경하고 무엄한 아이를 궐 밖으로 질질 끌어내어 국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하옵니다.
영의정의 서슬퍼런 호통에 다른 대신들 역시 짠 듯이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제발 어전의 숭고한 권위를 지켜주시옵소서. 라며 들고 일어나 편전은 순식간에 시끌벅적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대신들의 빗발치는 원성과 고함에도 임금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옥좌에 여유롭게 몸을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묵직한 손을 번쩍 들어 올려 끓어오르는 어전의 소란을 단숨에 잠재우고는 장례를 압도하는 무겁고 서늘한 목소리로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모두 당장 입을 다물라. 그대들의 편협한 눈에는 이 아이가 그저 천하고 무지한 촌동네 코 흘리게 꼬마로만 보이겠지만 과인의 눈에는 오랫동안 꽉 막혀있던 눈과 귀를 번쩍 뜨게 해준 하늘이 내린 위대한 스승과도 같다. 오늘 이 엄숙한 어전회의에서는 과인이 묻고 답하는 대신 여기 서 있는 이 10살배기 평민 아이가 과인을 완벽히 대신하여 그대들의 썩어빠진 정치를 날카롭게 논하고 심판할 것이다. 임금의 충격적이고도 파격적인 폭탄 선언에 영의정을 비롯한 모든 판서와 대신들은 커다란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 아연실색하여 꿀먹은 번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가의 중대사를 논하는 신성한 자리에 글자 하나 모르는 일자무식의 천민 꼬마를 국왕의 대리인으로 세우겠다니 이는 명백히 조정 대신들 전체를 바보천치로 취급하며 뼈아프게 모욕하는 처사였습니다. 대신들의 얼굴에는 참을 수 없는 굴욕감과 당혹감이 복잡하게 교차했으나 지존하신 임금의 서슬퍼런 명령을 대놓고 거역할 명분은 없었습니다. 산이는 굴욕감의 분노로 씩씩대는 양반들을 향해 여유롭게 뒷짐을 지고 빙그레 웃으며 마치 노련한 사냥꾼처럼 그들의 허점을 무자비하게 파고들 거대한 논리의 사냥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치심과 모멸감에 부들부들 떨던 영의정이 억지로 구겨진 자존심을 애써 추스르며 마침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산이의 남루한 무명옷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고는 특유의 교묘하고 거만한 목소리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하의 뜻이 정 그러하시다면 이 늙은 신하가 엎드려 어린 도령에게 묻겠소이다. 글 한 줄 도통 모르는 무식한 네가 감히 국정을 어찌 안다고 나서는 것이냐. 내 놈의 짧은 식견으로 생각하기에 작금의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정치의 근본이 도대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어디 그 잘난 입으로 공맹의 도를 한번 논해보거라. 영의정은 어려운 유교 경전의 지식을 요구하여 꼬마의 무식함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철저히 망신을 주려는 교활한 속셈이었습니다. 대신들이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꼬마의 입이 꾹 닫히고 망신당하기를 기다렸으나 산이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여유롭게 턱을 치켜들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산이는 대궐의 굵은 기둥을 삿대질하듯 가리키며 낭낭하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늙으신 영의정 대감, 저는 책을 읽지 못한 까막눈이라 공자니 맹자니 하는 그 어려운 소리는 도통 모릅니다. 허나 천하를 다스리는 세상 이치라는 것이 흙바닥에서 땀 흘려 농사 짓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소.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살찌우는 정치의 근본은 아주 단순하옵니다. 척박한 밭을 가려면 먼저 튼튼한 소를 끌고 나가 쟁기질을 제대로 해야 가을에 넉넉한 추수를 할 수 있는 법이지요. 시골의 흔한 농사 비유가 튀어나오자 대신들은 역시 무식한 촌놈이라며 킥킥대며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산이의 입에서 튀어나온 다음 말은 그들의 얄팍한 비웃음을 단숨에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산이는 작은 두 눈을 매섭게 번뜩이며 자신을 비웃는 대신들을 하나하나 노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감. 불쌍한 농부가 커다란 소 한 마리를 힘겹게 끌고 바른 길로 나아가 밭을 가려는데 그 뒤에서 살이 포동포동하게 찐 징그러운 쥐, 때 수십 마리가 무거운 쟁기에 악착같이 매달려 백성들의 귀한 쌀가마니를 구멍내고 다 갉아먹고 있으니 그 소가 무거워서 어찌 앞으로 단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소가 짐에 짓눌려 쓰러져 병들기 전에
그 쟁기에 매달린 탐욕스럽고 살찐 쥐떼들부터 몽둥이로 무자비하게 때려잡는 것이 진짜 바른 정치의 근본 아니겠소. 편전하는 일순간에 꽁꽁 얼어붙은 차가운 겨울 냇물처럼 적막해지고 말았습니다. 고상하게 공자맹자를 읊조리며 매일같이 백성의 고혈로 화려하게 호의호식하던 고관대작들을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고 백성의 쌀가마니를 갉아먹는 살찐 더러운 쥐떼로 어전 한가운데서 정면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늙은 영의정의 얼굴은 극도의 수치심과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일그러져 검붉은 자줏빛을 띠었고 다른 대신들 역시 자신들의 찔리는 썩은 치부를 완벽하게 묘사한 이 뼈 때리는 비유에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이마에 식은땀만 비오듯 흘렸습니다. 반면 어좌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던 임금은 속으로 무릎을 탁 치며 그 어느 때보다 속이 뻥 뚫리는 통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골 꼬마사니의 선제 공격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영의정이 꼬마의 일격에 허무하게 나가떨어지자 이번에는 국가의 조세와 재정을 총괄하는 호조판서가 씩씩대며 다급히 방역에 나섰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크게 두어 번 한 뒤 산이를 위압하려는 듯 자신이 통달한 두꺼운 법전을 들먹이며 몹시 거만한 어조로 쏘아붙였습니다. 내 이놈, 어디 신성한 어전에서 천박하게 쥐니 소니 하는 짐승의 비유를 들먹이며 충신들을 능멸하느냐. 작금의 극심한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가의 곡간이 차야 하거늘 조세의 율이 엄격히 이러하고 진율의 법도가 저러하거늘 무지몽매한 천민인 네가 어찌 그 복잡하고 오묘한 국가 재정의 깊은 이치를 안단 말이냐. 당장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비어가는 곡간을 튼튼히 채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호조판서의 장황한 법률 용어와 거드름에도 산이는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산이는 한 손으로 콧구멍을 쑤시며 너무나도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호조판서의 화려한 관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이고, 으스대는 판서 영감. 그 두꺼운 책 속에 쓰인 복잡한 한자 구절을 앵무새처럼 줄줄 외우면 도대체 뭐 한답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진짜 물줄기의 방향은 쥐뿔도 모르시면서 나라의 재정을 든든하게 채운답시고 메말라 비틀어진 불쌍한 백성들의 텅 빈 주머니를 먼지나도록 털어대니 그것이 썩은 우물물 퍼내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오. 백성이라는 생명수 샘물이 이미 바닥을 드러냈는데 거기에 세금 바가지를 들이밀면 황금이라도 펑펑 솟아오른답니까? 산이의 날 선 지적에 호조판서의 수염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산이는 코에서 빼낸 흙 묻은 손가락을 툭툭 털며 목청을 높여 말을 이어갔습니다. 높으신 영감님들, 제 말 좀 똑똑히 잘 들으시오. 산곡대기에 있는 우물 윗물이 시커멓게 썩어빠져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데 산 아래 아랫물에서 세금을 건네만해하며 바가지 크기나 열심히 재고 앉아있으면 도대체 어디서 맑고 깨끗한 물이 솟아나온답니까? 가뭄으로 굶어 죽어가는 불쌍한 백성들의 텅 빈 뱃가죽과 쌈짓돈을 쥐어짤 비열한 궁리만 하지 마시고 나으리들 집 뒷마당에 꽁꽁 숨겨둔 그 거대한 창고에 가득 쌓여 벌레가 먹어가는 썩은 쌀가마니부터 밖으로 시원하게 푸시지요. 윗물이 깨끗하게 흘러넘쳐야 아랫물도 맑아져 백성들의 밭에 튼튼한 곡식이 자라는 법 아니겠소. 호조판서는 자신의 늙은 얼굴이 극도의 수치심으로 벌겋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강요하는 썩어빠진 조세제도의 모순과 고위 관리들의 부정부패로 꽉 막혀버린 곡식 창고의 부조리함을 썩어빠진 우물물이라는 기막힌 비유로 단숨에 간파당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핏대 어린 세금으로 매일 밤 호화로운 연회를 즐기면서도 겉으로는 나라의 재정을 위하는 척했던 호조판서의 역겨운 위선이 시골 꼬마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발가벗겨진 셈이었습니다. 어전의 모든 대신들은 또다시 꿀먹은 번거리가 되었고 임금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꼬마의 거침없는 언변에
속으로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의정과 호조 판서가 산이의 매서운 입담에 연이어 무참히 참패를 당하자 밥그릇의 위기감을 느낀 병조 판서와 이조 판서 등 다른 대신들이 떼거지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산이를 헐뜯고 맹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들이 맡은 분야의 복잡하고 어려운 전문 용어와 고상한 한시를 읊어대며 어떻게든 10살배기 평민 꼬마의 길을 꺾어 놓으려 필사적으로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얄팍하고 위선적인 학문적 공격은 산이에게 생채기 하나 내지 못했습니다. 산이는 무명의 소매를 걷어붙이고 당당하게 서서 백성들의 생생한 피와 땀방울이 묻어나는 자연과 일상의 지혜를 가장 날카로운 무기 삼아 그들의 썩은 탁상공론을 차례차례 무참히 격파해 나갔습니다. 인사권을 쥔 이조 판서가 인재 등용의 엄격한 법도를 들먹이며 양반 혈통과 신분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거만하게 강조하자 산이는 대궐 지붕에 으리으리한 기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크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감은 참으로 답답한 소리만 하십니다. 무서운 비바람을 막으려면 찰흙으로 단단하게 구운 튼튼하고 투박한 기와를 지붕에 얹어야지. 겉빛깔만 화려하게 곱고 속이 텅 빈 썩은 양반 기와를 얹으면 비가 올 때 집구석이 온통 물바다가 되지 않겠소? 출신 성분만 따져가며 머리에 든 것 하나 없는 무능한 양반. 자제들을 높은 벼슬자리에 앉히니 나라에 큰 가뭄이나 흉년이 내리면 백성들의 피눈물이 방구석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진흙으로 빚었든 금으로 빚었든 비를 가장 잘 막는 단단한 놈을 골라 쓰는 것이 집주인의 당연한 도리 아니오. 뒤이어 군사를 통솔하는 병조 판서가 도적대를 엄히 토벌하기 위해 당장 수만 명의 군사를 일으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산이는 논밭의 잡초와 아궁이 불씨를 비유로 들며 그의 잔인함과 무식함을 매섭게 질타했습니다. 판서 영감, 백성들의 논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면 낫으로 겉으로 보이는 이파리만 대충 잘라냅니까? 이파리만 자르면 며칠 뒤에 독을 품고 더욱 억세게 자라나는 것이 무서운 자연의 이치요. 독한 잡초는 손에 피가 나더라도 흙을 깊게 파서 뿌리째 완전히 뽑아내야만 그 썩은 씨가 마르는 법입니다. 불쌍한 백성들이 굶주려서 어쩔 수 없이 낫을 들고 도적이 되었는데 군사들을 보내 칼로 찌르고 벤다고 그들의 지독한 원한이 죽겠소. 굶주림이라는 썩은 뿌리를 뽑아줄 생각은 않고 무식하게 이파리만 자르려 드니 대감이야말로 천하의 바보 천치가 따로 없구려. 조정의 대신들은 알량한 자존심을 걸고 돌아가며 산이에게 덤벼들었지만 10살 꼬마의 작은 입에서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맹렬한 논리의 융단 폭격 앞에 추풍 낙엽처럼 우수수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꼬마의 말은 백성들의 뜨거운 피와 땀, 그리고 처절한 일상의 생존 속에서 깊숙이 끌어올린 거칠지만 완벽한 진리였기에 평생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 입으로만 가식적인 정치를 하던 고관대작들의 논리는 얇은 종이장처럼 여지없이 찢겨 나갔습니다. 자신들이 애써 덮어두려 했던 탐관오리의 비리와 무능함이 아이의 입을 통해 한꺼풀씩 낱낱이 벗겨질 때마다 대신들의 얼굴은 무서운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결국 위세등등하던 어전의 모든 대신들은 땀을 비오듯 쏟으며 그 누구도 산이의 서늘한 시선을 마주치지 못한 채 꿀먹은 번거리 신세로 완벽하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으로 어전이 쥐죽은 듯 고요해지자 산이는 거친 숨을 고르며 가장 높은 곳에 위엄있게 좌정해 있는 임금을 꼿꼿하고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향해 비겁한 조롱을 퍼붓던 썩은 대신들을 완전히 넘어서서 이 모든 국가적 혼란과 백성의 핍박에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할 조선의 최고 통치자를 향해 묵직한 최후의 결정타를 날릴 순간이 온 것입니다. 산이는 작지만 바위처럼 단단한 체구를 똑바로 펴고 며칠 전 또해악볕이 쨍쨍 내리쬐던 평안도 흙먼지 삼거리 위에서 길 잃은 샌님 나그네에게 토해냈던 그 절절하고도 뼈아픈 굽은 길의 비유를
조선 정치의 절대적 심장부인 편전 한가운데서 사자후처럼 쩌렁쩌렁하게 다시 한번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지존하신 전하. 전하께서 이 깊은 대궐 안에서 아무리 훌륭한 법도를 세우고 불쌍한 백성들에게 편하고 튼튼한 고든 길을 내어주려 한들 지금 당장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사옵니까? 여기 전하의 발밑에 납작 엎드려 있는 저 교활한 판서 대감들과 지방의 사또놈들이 조선 팔도의 좁은 길목마다 뾰족하고 무서운 가시덤불을 겹겹이 쳐놓고 굶주린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는 잔혹한 통행세를 악착같이 뜯어내고 있는데 말이 옵니다. 전하께서 아무리 백성을 사랑하여 훌륭한 어명을 내리신다 한들 중간에서 저 썩은 쥐떼들이 그 어명을 갈기갈기 찢어 발기니 그 크신 은혜가 어찌 첩첩산중 시골 구석의 천한 백성들에게까지 온전히 닿을 수 있겠사옵니까? 산이의 낭낭한 목소리는 백성들의 분노와 슬픔이 엉켜 점차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하루하루 살고자 발버둥치는 가엾은 백성들은 그 지독한 가시덤불에 찔려 붉은 피를 흘리다 못해 결국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리저리 멀고 험한 굽은 길로 돌아가다가 결국 절벽 아래 낭떠러지로 비참하게 떨어져 죽어가고 있사옵니다. 전하께서 진정으로 조선의 불쌍한 백성을 어여삐 여기시는 참된 군주가 맞으시다면 먼 산을 쳐다보며 책상머리에서 공자맹자를 읊을 것이 아니라 당장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피눈물을 쥐어짜내는 저 잔악한 가시덤불들부터 날카로운 낫을 들어 모조리 쳐내고 불태워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산위의 작지만 거대한 폭포수처럼 우렁찬 외침이 편전의 묵직한 들보를 강하게 때리며 끝없이 메아리 쳤습니다. 10살 꼬마의 작은 입을 통해 쏟아진 이 처절하고 핏빛 어린 백성들의 절규는 그동안 대신들이 임금의 눈을 가리기 위해 겹겹이 쳐놓은 거짓된 평화의 장막을 단숨에 산산조각 냈습니다. 꼬마의 맑은 눈에 비친 조선은 장계에 쓰인 평화로운 태평성대가 아니라 탐관오리들이 쳐놓은 무자비한 가시덤불 속에서 힘없는 백성들이 붉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끔찍한 생지옥이었습니다. 어전의 모든 대신들은 마치 벌거벗겨진 채 날카로운 시퍼런 칼날 위에 선 듯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에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들은 이 꼬마의 입을 막지 못한 오만함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임금의 눈빛은 폭풍 전야의 먹구름처럼 서슬 퍼렇게 타오르며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분노를 강렬하게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산이의 뼈아픈 외침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좌에 굳은 듯 앉아있던 임금이 벼락 같은 고함을 지르며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임금은 주체할 수 없는 거대한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옥좌 앞에 무거운 탁자를 쾅 하고 부서져라 내리쳤습니다. 어전의 신료들은 똑똑히 들었느냐. 책상머리에 나른하게 앉아 고기를 뜯으며 공자왈 맹자왈 헛소리만 늘어놓는 너희 교활한 대신들보다 흙바닥에서 뒹굴며 지게를 지는 이 10살배기 촌동네 아이의 두 눈이 천배 만배는 더 정확하게 세상의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다. 너희는 그 알량한 벼슬아치 관복을 입고도 정녕 하늘이 부끄럽지도 않단 말이냐. 임금의 우렁차고 서슬 퍼런 사자우가 넓은 편전을 매섭게 뒤흔들자 위세등등하던 영의정을 비롯한 호조판서, 병조판서 등 조정에 내로라 하는 고위 대신들이 마치 벼락을 맞은 듯 혼비백산하여 차가운 돌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이마에서 피가 나도록 바닥에 쿵쿵 찌으며 지존하신 전하, 어리석은 신들이 감히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부디 하해와 같은 은혜로 노여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라며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며 살려달라 읍소했습니다. 평소 임금의 온화한 성품만을 믿고 제멋대로 국정을 주무르던 그들에게 가장 밑바닥 백성의 처절한 목소리를 등에 업고 진정한 군주로 무섭게 각성한 임금의 분노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끔찍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임금은 바닥에 엎드려 벌레처럼 기어다니며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대신들을 한없이 차갑고 경멸 어린 눈초리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너희들은 백성들의 피눈물로 지은 화려한 기와집에 살면서 정작 비가 오면 백성들이 썩은 기와 아래서 물바다를 겪게 만들었다. 가뭄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비참한 판국에 너희 창고에 쌀을 풀어 살릴 생각은 않고 오히려 악랄하게 통행세를 걷고 산길을 막아 그들을 낭떠러지 벼랑 끝으로 등 떠민 잔혹한 살인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과인은 이제 두 번 다시 너희들의 달콤하고 교활한 새치혀에 속아 넘어가는 꼭두각시 군주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임금의 단호한 선포의 대신들은 칠흑 같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끔찍한 기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편전의 이 뜨겁고 숨막히는 역사적인 순간을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산이는 빙그레 웃으며 여유롭게 뒷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지존인 임금이 진정으로 막혀있던 눈과 귀를 활짝 열고 백성을 위해 호랑이처럼 무섭게 포효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보니 며칠 전 평안도 떼약볕 삼거리에서 자신의 흙 묻은 식은 볼이 주먹밥 반쪽을 눈물을 훔치며 맛있게 삼켜주었던 그 샌님 나그네의 진심이 결코 거짓이 아니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산 위에 조그만 흙 묻은 깡다구가 철옹성 같던 조선의 부패한 권력 구조에 거대한 망치질을 가하여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고 마침내 꽉 막혀있던 조선의 어두운 밤하늘에 백성을 위한 희망이라는 새롭고 눈부신 아침 해가 찬란하게 떠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산이가 어전에서 던진 날카로운 통찰력을 강력한 명분과 무기 삼아 그동안 교활한 당파의 눈치를 보느라 차마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마음속에만 미뤄두었던 대대적이고 피비린 나의 나는 숙청의 칼바람을 마침내 무자비하게 감행했습니다. 폭풍 같던 어전회의가 끝난 직후 백성들의 귀한 고혈을 거머리처럼 빨아먹으며 국정을 제멋대로 농단하던 때 같은 탐관오리들과 썩은 고위 대신들은 줄줄이 거친 포승줄에 묶여 의금부의 차디찬 감옥으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천하를 오만하게 호령하던 영의정은 부정축제한 가산이 모조리 정몰되어 먼 섬나라 유배지로 비참하게 쫓겨났고 세금을 빙자해 백성을 착취하던 판서들과 지방의 악덕 사또들 역시 파직과 참수라는 엄중한 국법의 섯을 퍼런철퇴를 결코 피하지 못했습니다. 탐관오리들이 쫓겨난 조정의 빈자리에는 신분과 파벌을 막론하고 오직 청렴함과 능력을 인정받은 참신한 인재들이 파격적으로 대거 등용되어 흐트러진 기강을 다잡았습니다. 임금은 가장 먼저 탐관오리들의 비밀 창고와 권문세가들의 사사로운 곳간을 군사를 동원해 강제로 열어젖혔습니다. 그곳에서 쏟아져 나온 산더미 같은 쌀가마니들은 임금의 지엄한 어명에 따라 중간에서 단 한 톨의 착복도 없이 가뭄으로 굶어 죽어가는 전국의 피폐한 마을들로 곧장 달려가는 수레에 가득 실렸습니다. 백성들을 잔인하게 쥐어짜던 가시덤불들이 완전히 제거되자 구휼미는 험한 산길을 우회할 필요 없이 넓고 곱게 뻗은 직행로를 타고 굶주린 백성들의 텅 빈 뱃속으로 시원하게 흘러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금은 산이가 지적했던 불합리한 통행세와 가혹한 강제 노역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새로운 국법을 만천하에 반포하였습니다. 힘없는 양민들이 길바닥에서 억울하게 수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강직한 암행어사들을 전국 팔도에 파견하여 지방 수령들의 횡포를 철저히 감시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서운 가시덤불이 거치고 탁 트인 고든 길이 열리자 죽음의 공포에 떨며 험한 산속에 숨어 지내던 굶주린 백성들은 하나둘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 쟁기를 잡고 희망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의 통곡만이 가득했던 조선 팔도의 하늘 아래에는 이제 임금의 어진 성덕을 칭송하며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는 활기찬 백성들의 노랫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극적이고 통쾌한 국가적 대변화의 중심에는 평안도의 인적 드문 흙먼지 흩날리는 삼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10살배기 시골 꼬마 산이가 맹렬하게 던진 묵직한 돌직구 한 방이 고스란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소년의 꾸밈 없고 용기 있는 외침이 꽉 막혀 있던 임금의 귀를 시원하게 뚫어주었고, 군주로서의 무거운 책무를 잊고 무기력하게 방황하던 국왕의 차가운 심장에 정의의 횃불을 다시금 맹렬하게 지피게 만든 것입니다. 수십 년 묵은 썩은 고목나무 같았던 조선의 답답한 정치가 오랜만에 시원하고 맑은 새 바람을 맞으며 속 시원히 뻥 뚫리게 된 이 경이로운 사건은 궐 안팎을 넘어 굶주리던 온 나라 백성들의 꽉 막힌 체증을 한 방에 내려주는 역사상 가장 짜릿하고 기적 같은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폭풍처럼 거세게 휘몰아쳤던 살벌한 어전회의가 무사히 끝나고 썩은 대신들이 모두 차디찬 감옥으로 끌려가 말끔히 깨끗해진 대궐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임금은 수십 년 묵은 무거운 체증이 모두 씻겨 내려간 듯 한결 가벼워지고 환해진 얼굴을 하고서 오늘의 이 위대한 혁명을 이끌어낸 최고 공신인 산이를 가장 내밀하고 조용한 내전으로 다정하게 따로 불렀습니다. 내전의 넓은 탁자 위에는 평소에 화려한 사내 진미 대신 두 사람이 며칠 전 평안도 삼거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투박한 보리 주먹밥 두 덩이와 시원한 맑은 냉수 한 사발만이 옥반 위에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임금은 산이를 자신의 바로 곁에 앉히고는 거친 주먹밥을 크게 베어 물며 몹시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산이야, 네가 오늘 그 살찐 더러운 쥐, 때 같은 대신들 앞에서 당당하게 보여준 호랑이 같은 기백과 촌철살인의 맹렬한 언변 덕분에 과인이 오랫동안 까맣게 잃어버렸던 군주의 참된 길을 마침내 다시 찾을 수 있었다. 네가 그날 길을 막아서지 않았다면 과인은 평생 저 썩은 가시덤불 속에서 눈이 먼 채 헤매다 훗날 역사에 무능하고 끔찍한 암군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임금은 진심을 다해 10살배기 평민 꼬마에게 고개를 깊이 숙여 뜨거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지존하신 조선의 국왕이 일개 코흘릭의 아이에게 허리를 굽히는 파격적인 광경의 곁을 지키던 늙은 내관들은 기절할 듯 크게 놀랐지만 산이는 여전히 입가에 하얀 주먹밥 밥풀을 묻힌 채 천진난만하게 헤헤 웃을 뿐이었습니다. 소박한 주먹밥을 말끔히 다 비워낸 임금은 산이의 거칠고 작은 두 손을 꼭 맞잡고 가장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진지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너의 비범한 통찰력과 맑은 지혜는 시골 초가집 흙바닥에서 허무하게 썩히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하늘이 내린 보물이다. 과인이 널 이 화려한 한양 대궐에 머물게 하고 당대 훌륭한 스승을 붙여주어 조선 최고의 학자로 키워주마. 훗날 네가 늠름하게 장성하면 내 곁에서 영의정의 높은 자리에 올라 이 부족한 임금에게 계속해서 매서운 바른말을 해주는 충직한 기둥이 되어주지 않겠느냐. 이는 평민의 비천한 신분에서 단숨에 조선 조정의 최고 요직인 정승의 반열로 우뚝 오를 수 있는 조선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전무후무하고 엄청난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곁에서 이 엄청나고 믿기 힘든 제안을 숨죽여 엿듣고 있던 내관들과 궁녀들은 부러움 섞인 탄성을 속으로 자아내며 천한 산이가 당장 바닥에 엎드려 성은이 뼈에 사무치도록 망극하다며 뜨거운 눈물을 흘릴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무거운 나무 지게나 지고 굶주리며 살던 촌놈이 하루아침에 화려한 대궐에서 호의호식하며 차기 영의정으로 완벽하게 예약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 이는 세상에 백만음을 주어도 살 수 없는 인생 최대의 기적 같은 벼락 출세였기 때문입니다. 편전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꾹 죽이고 꼬마 산이의 감격스러운 대답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가운데 방 안에는 부드러운 봄바람이 얇은 창호를 흔드는 소리만이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이의 작은 입에서 나온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가는 참으로 놀랍고 당돌한 것이었습니다. 산이는 임금이 내민 따뜻한 손을 부드럽게 놓고는 방바닥에 편하게 털썩 주저앉아 티 없이 맑은 미소를 띠며
정중히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존하신 전하의 하해와 같은 크신 은혜는 이 보잘것없는 산이의 뼛속 깊이 새기겠사옵니다. 허나 전하, 아무리 크고 싱싱한 소나무 묘목이라 할지라도 정든 고향 땅을 억지로 파헤쳐 뽑아 낯설고 화려한 궁궐의 금 화분에 심어 놓으면 머지않아 답답함에 뿌리가 썩고 이파리가 말라 시들어 죽고 마는 법입니다. 제게는 이 화려한 한양 대궐이 숨 막히는 좁은 금 화분과도 같사옵니다. 뜻밖의 당돌한 거절에 임금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산이는 자신의 작은 가슴을 툭툭 치며 씩씩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매섭게 몰아치고 흙먼지가 날리더라도 저는 제가 나고 자란 거친 시골 흙밭으로 다시 돌아가 모진 걸음을 먹으며 단단하고 끈질긴 야생의 나무로 자라야 합니다. 평생 온실 속에서 곱게 한 짝을만 읽고 자란 양반들이 흙바닥을 구르는 백성의 고통을 어찌 제대로 알겠습니까? 저는 백성들과 함께 구르며 그들의 처절한 슬픔과 아픔을 몸소 겪어야만 훗날 진정으로 백성의 편에 서서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큰 눈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전하께서 진정 원하시는 참된 일꾼의 모습 아니겠사옵니까? 산이는 방바닥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임금에게 마지막 진심 어린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니 지존하신 전하, 아직 덜 여문 저를 지금 당장 베어쓰려 욕심내지 마시고 묵묵히 저 바깥 세상에서 자유롭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시옵소서. 제가 훗날 거친 비바람과 역경을 모두 이겨내고 굵고 단단하며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진짜 큰 기둥으로 장성하게 되면 그때 제 발로 당당히 과거를 치러 이곳 한양으로 스스로 올라오겠사옵니다. 그때 미련 없이 저를 기꺼이 베어 전하와 이 험난한 나라 조선을 튼튼히 떠받치는 든든한 대들보로 마음껏 부려 써주시옵소서. 어리고 천한 평민 아이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도 웅장한 철학이 담긴 놀라운 포부였습니다. 산이의 깊은 뜻과 빛나는 눈빛을 확인한 임금은 꼬마를 곁에 새장 속 새처럼 묶어두려 했던 자신의 얕은 소견을 부끄러워하며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100번 지당하다. 과인이 아차하면 들판을 달릴 호랑이 새끼를 궁궐 고양이로 망쳐 키울 뻔하였구나. 내 너를 고향 흙밭으로 돌려보내 거친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할 것이다. 허나 과인이 처음 내게 주었던 그 푸른 옥파의 약속은 절대 잊지 마라. 네가 무성한 대들보가 되어 스스로 한양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적인 날을 과인은 매일 밤 설레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마. 임금과 산이는 서로를 마주보며 조선의 더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굳건한 맹세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산이는 임금이 하사하려던 수많은 화려한 비단옷과 무거운 엽전 꾸러미를 한사코 고집스럽게 사양한 채 오직 처음 주먹밥 값으로 무심코 받았던 맑고 푸른 옥파의 하나만을 품속 깊이 소중히 간직하고 당당하게 궐 밖을 나섰습니다. 푹신한 궁중 가마를 타는 대신 자신의 튼튼한 두 다리로 직접 흙길을 걷기를 간청한 산이는 한양 도성의 붐비는 거리를 지나 며칠 만에 흙먼지가 풀풀 날리고 익숙한 새소리가 지저귀는 자신의 고향 평안도 총우석 삼거리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산이의 앳된 얼굴은 한양에 끌려갈 때보다 흙먼지가 더 잔뜩 묻어 꼬질꼬질했지만 세상을 품은 그의 두 눈빛만큼은 밤하늘을 수놓은 수천 개의 별빛보다 더 강렬하고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졸이던 마을 사람들은 대궐로 무섭게 불려갔던 산이가 목이 달아나지 않고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하늘이 도운 기적이라며 버선발로 뛰어나와 얼싸안고 춤을 추며 기쁨의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총우석의 말썽꾸러기가 어전에 서서 임금님을 뵙고 부패한 대신들에게 매섭게 호통을 쳤다는 믿기 힘든 소문은 며칠 만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조선 팔도강산 전체로 거센 바람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살아남은 탐관오리들은 어명보다 그 시골 꼬마의 무서운 눈초리가 더 두렵다며
벌벌 떨며 납작 엎드려 몸을 사렸고 가난한 백성들은 산이의 통쾌하고 짜릿한 어전회의 무용담을 주막에 둘러앉아 맛있는 안주 삼아 나누며 고단한 삶의 시름을 시원하게 달랬습니다. 한편 한양 대궐의 임금은 겉으로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으나 뒤에서 은밀하고 치밀하게 산이의 촌동네 마을로 조선 최고의 훌륭한 학자들을 신분을 평민으로 숨긴 스승으로 파견하였습니다. 천재적인 통찰력과 배포를 가진 야생마 같은 산이가 바른 학문의 길을 단단히 익혀 훗날 더욱 크고 강직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왕으로서 조용하고도 가장 든든한 그림자 후원을 아낌없이 쏟아부은 것입니다. 산이는 임금의 배려 속에 낮에는 거친 밭에서 땀 흘려 쟁기질을 하며 백성의 고된 삶을 몸소 깊이 체험하고 밤에는 흔들리는 촛불 아래서 스승들이 건네준 책을 읽으며 세상의 더 깊은 이치와 학문을 쑥쑥 빨아들이며 무섭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부패한 탐관오리들을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게 만드는 전설적인 인물이 조선 8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수탈의 상징인 굽은 길을 끔찍이 질색하고 오직 백성들을 위한 고든 길만을 황소처럼 우직하게 고집하는 두려움을 모르는 젊은 암행어사의 출현이었습니다. 그의 넓은 품속에는 낡은 마패와 함께 영롱하게 빛나는 푸른 옥파의 하나가 소중하게 매달려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왕 노릇 참 답답하게 하십니다. 라는 시골 꼬마의 돌직구 한 방에서 기적처럼 시작된 이 위대한 이야기는 핍박받던 백성이 진짜 주인이 되는 새로운 태평성대를 활짝 여는 가장 유쾌하고 희망찬 전설이 되어 대대로 사람들의 입을 타고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제 생각에는 진정한 지혜란 두꺼운 경전 속이나 화려한 대궐이 아니라 백성들의 땀과 눈물이 밴 거친 흙바닥 삶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통쾌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허례허식과 탁상공론에 갇혀 진실을 외면하는 위정자들보다 세상을 똑바로 꿰뚫어 보는 아이의 순수하고도 올곧은 시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깊은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진진한 예시하기 보따리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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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뵙겠습니다.